초인종을 눌렀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서둘러 다가온 발소리 다음으로 문의 잠금 장치를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가누며 빨리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문을 연 미경이가 나를 보자마자 품으로 안겨왔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꼭 껴안은 채로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졸린 눈으로 나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밥은? 쉰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그녀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터였다. 짭새가 미안하다며 사주더라고. 난 빨리 집에 오고 싶었는데 말이야. 나는 집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내 품에서 빠져나가 옆으로 서더니 부축하듯 나의 팔을 잡았다.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이럴 필요는 없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언제 또 이런 대접을 받아보나 싶었다. 그녀는 시종일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학원엔 몸살 감기라고 말해놨어. 오늘은 나가지 말고 푹 쉬도록 해, 오빠. 미소를 지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녀의 부축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를 보자마자 나는 한달음에 걸어가 그대로 쓰러졌다. 경직되어 있던 근육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미경이가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잠이 든 건 아니지만 나는 그냥 누워 있었다. 꼼짝도 하기가 싫었다. 오빠 잠든 거야? 바지를 벗긴 미경이가 이번엔 셔츠를 벗기려다 말고 넌지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두 팔을 위로 쭉 올렸다. 그녀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셔츠를 벗긴 그녀가 내 머리를 들어 베개에 올려놓은 뒤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휴대폰에서 현재 시각이 오전 9시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녀가 내 귀에 입을 갖다 댔다. 오빠 나는 지금 출근해야 할 것 같아. 되도록 빨리 올 테니까 쉬고 있어. 알았지? 한쪽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만들어 보였다. 그녀가 내 볼에 입술을 맞추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 다시금 들려오는 발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발소리가 마치 간밤에 경찰서에서 들었던 발소리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옥상에서 멍하니 서 있던 나를 경찰은 증인이라며 차에 태웠다. 난생 처음 경찰차에 타보는 것이었지만 나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옆에 앉은 경찰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까지도 나는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도 않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접하고 난 뒤라서 그런지 입을 여는 것도 어려웠다. 그렇게 가까운 경찰서에 도착했을 무렵에야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내리라는 명령조 말투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운전을 하고 온 정복 경찰과 내 옆에 앉았던 사복 경찰이 좌우에 나란히 섰다. 말로는 증인이라면서 대하는 태도는 범인을 호송하는 분위기였다. 손에 수건만 채우지 않았을 뿐이었다. 좌우에서 느껴지는 고압적인 분위기에 나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그들을 따라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그들은 강력계라고 적혀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난생 처음 들어가 본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꽤 넓었다. 그 안엔 신원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돗대기 시장처럼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안절부절 못했다. 증인 아저씨, 거기 의자에 앉으세요. 정복 경찰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사복 경찰이 책상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최대한 침착하게 걸어가 그가 지정해준 자리에 앉았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무용 철제 의자였다. 뭐 의례적인 걸 묻기 위해 모시고 온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으로 걸어간 경찰이 의자에 앉았다. 그의 의자는 등받이도 넓고 전체적으로 푹신푹신한 제품이었다. 거기에 앉은 경찰이 노트북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주민등록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가 말했다. 특별히 인상을 쓰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을 주눅 들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증인이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생각과 달리 나는 고분고분 주민등록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눌렀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이 돼서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렇게 사소한 모습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친 나는 헛기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다. 노트북에서 뭔가를 처리했다는 의미의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인 채 그를 곁눈질해 보았다. 그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꽂혀 있었다. 아마도 나에 대한 인적 사항이 화면에 뜬 모양이었다. 화면을 보던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배를 입에 물었다. 김철호 씨, 네.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나는 자세를 똑바로 고치면서 대답했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교통위반 딱지 말고는 별다른 기록이 없네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나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해에 웃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반응이었다.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그 옥상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아내와 같이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간 뒤 그 장면을 보게 된 과정을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해주었다. 담배를 피우며 그는 내 얘기를 들었다. 듣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언뜻 보면 건성으로 듣는 둥마는 둥하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치 나 혼자 떠들게 해놓고 그 사이에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경찰서에 오게 된 과정까지 얘기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5, 6분 정도였다. 내가 얘기하는 동안 그는 담배 2개비를 정말 맛나게 음미하듯 피웠다. 얘기가 다 끝나자 그는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얘기가 아주 일목요연하네요.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다는 말에 나는 직업을 밝혔다. 그는 내 직업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노트북 자판을 눌렀다. 옆 테이블에 있는 프린터에서 뭔가가 인쇄되어 나왔다. 그가 손을 뻗어 종이를 집어들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대답 같은 건 들어볼 새도 없이 그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를 끼고 돌아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팔짱을 끼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무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담배를 피우러 올라갔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조금 있다가 경찰이 돌아오면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 그래도 왁자지껄한 곳으로 남자가 한 명 더 끌려 들어왔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자신이 무죄임을 목청껏 외치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경찰 2명이 남자를 겨우겨우 취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닫았는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밖에서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시발, 난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그년이 먼저 내 팔을 물어뜯었단 말이야. 남자가 끌려간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드문드문 피가 떨어져 있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았다. 그년을 봐야 해. 다시 봐야 한다고. 책상을 3개 내리치는 소리가 쿵하고 들려왔다. 내 와이프는 죽었어. 내가 죽였단 말이야. 알아? 알아. 아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그년이 정말로 죽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단 말이야. 나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취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는 이미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이상한 건 남자가 죽은 아내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요구한 것이었다. 경찰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남자는 줄기차게 그렇게 해주길 요구했다. 왜? 그래도 아비라고 뱃속에 있던 자식이 걱정되나 보지. 어? 경찰이 내뱉은 말에 남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죽은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이미 들어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시감하고는 다르게 아주 가까운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았다. 그 일을 떠올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비원 아저씨가 모니터 화면으로 보았다는 장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남편을 공격한 2 여자 모두 임신을 한 상태였다. 그런 몸 상태로 그녀들은 남편의 살을 물어뜯었다. 이 2가지 공통점의 결론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미경이가 걱정되었다. 전화하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취조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안쪽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난동에 가까운 반항을 하던 남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머리가 뒤로 확 젖혀졌다. 그런 모습으로 남자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마치 간질병 환자를 보는 것 같았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이 취조실에서 나왔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가 누군가에게 서둘러 다가갔다. 말쑥한 양복 차림인 중년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중화멋을 풍기는 그에게 경찰이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다. 2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니 중년 남자는 직업이 의사인 모양이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남자가 잠시 뒤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와주기만 하면 재판에 이번 일을 적극 반영해주겠다고 경찰이 제안한 것이었다. 자신의 개인 병원에 온 여성 환자를 건드린 혐의로 이곳에 잡혀온 내과의였다. 한마디로 성추행범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취조실로 걸어가면서 녀석은 주위를 의식하듯 한번 쓱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피하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저런 녀석은 지구상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게 평소 내가 지니고 있던 생각이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언 같은 건 오래전에 내다버린 게 틀림없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녀석은 뻔뻔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굉장히 침착해 보이는 미소였다. 경찰서에 온 게 한두 번이 아닌 듯했다. 취조실로 들어간 내과의가 환자를 살피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그제야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이유 없이 주눅 들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경찰이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도 취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내과의는 환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다. 몸의 떨림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이곳에 있다 보면 별별 놈들을 다 만나게 되죠. 경찰이 말하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저놈은 자기 아내를 죽인 파렴치한이에요. 전에도 몇 번 여기에 들락거렸죠. 그때는 가정폭력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언제든지 두들겨 팰 수 있는 샌드백쯤으로 생각하는 놈이죠. 저런 놈은 솔직히 죽어 없어지는 게 이 사회를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그가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취조실로 향해 있던 몸을 돌려 그와 마주보았다. 의자에 앉은 경찰이 노트북을 열었다.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확보해온 영상을 진술하신 내용과 비교해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둔 채 그가 말했다. 이제는 아까처럼 주눅 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더군요. 아시다시피 저희 일이란 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경 써야 하는 거라서 이렇게 붙잡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일 때문이라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져서 입을 다물었다. 시선은 내가 아닌 취조실을 향해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등지고 앉아있던 나도 얼른 뒤돌아보았다. 인공호흡을 하던 내과의의 입을 환자가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다. 정적이 흐른 건 찰나의 순간이었다. 지금 떠올려보면 그 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자 당사자인 내과의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경찰서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상당히 많았다. 경찰들이 우르르 취조실로 뛰어갔다. 입술 부위가 사라진 내과의는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누워있던 환자는 물어뜯은 살덩어리를 질겅질겅 씹으며 상체를 일으켰다. 경찰들이 몰려가 그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억지로 엎드리게 했다. 3명이 달라붙었는데도 환자는 일어나려고 몸을 들썩거렸다. 당장 구급대원 불러 당장. 환자 몸을 붙잡고 있는 3명 중 1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이 그제야 휴대폰을 꺼냈다. 나를 데려온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구급대원을 불렀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도 부들부들 떨렸다. 소파에 눕혀놓은 중년의 내과의는 고통으로 인해 실신했다. 경찰 1명이 달라붙어 지혈을 시킨다고 입 주위를 수건으로 눌렀다. 환자에게 달라붙은 경찰은 어느덧 5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 정도 돼서야 놈은 들썩거리는 걸 멈췄다. 몸은 더 이상 들썩거리지 않았지만 자라목처럼 길게 뻗은 고개는 사방을 향해 움직였다. 자신의 몸을 누르고 있는 경찰의 신체의 부위를 물어뜯으려고 놈은 입을 크게 벌렸다. 그 입에서 피로 물든 침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역겨운 장면에 몇몇 사람들이 헛구역질을 했다. 나도 속이 메스꺼렸지만 애써 숨을 삼키며 참아보았다. 모든 게 정지한 듯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갑자기 사방을 밝힌 불빛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입구에 서 있는 남자가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누르고 있었다. 경찰 중 1명이 입구를 봉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자는 목에 걸고 있는 기자증을 내보이며 언론의 자유를 들먹였지만 문은 끝내 닫히고 말았다. 문을 닫은 경찰이 안쪽으로 몸을 획 돌렸다. 모두 이곳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한 다음 그가 이쪽으로 걸어와 내 앞에 있는 경찰을 보았다. 나를 데려온 경찰은 그보다 한참 후배임에 틀림없었다. 정 형사, 도대체 어디에 전화했기에 이렇게 늦는 거야? 그러고 보니 구급대원이 늦는 것 같았다.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건 전화라면 더 빨리 왔어야 할 텐데 구급대원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당황한 정 형사가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10번도 넘게 울렸는데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정 형사가 앞에 있는 선임 형사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누가 봐도 화가 난 표정으로 변한 선임이 정 형사에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누군가가 전화를 받더니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한 줄기 빛과 같은 목소리에 정 형사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는 겁니까? 언뜻 들으면 음식 배달을 시켜놓고 기다리다 지쳐서 안달이 난 사람이 전화한 것처럼 들렸다. 표정과 말투도 그런 상황과 제법 어울렸다. 피식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나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다. 다른 사람들도 정 형사와 상대방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듣기 위해 입을 다물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휴대폰에서 상대방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지금 이곳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출동을 나간 상황이에요. 희미하게 들리긴 했지만 말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물론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나한테만 해당하는 것일 터였다. 원래는 전화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저도 곧 출동해야 할 판입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뇨? 울상이 된 정 형사가 말하자 선임이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아 자기 귀에 갖다 댔다. 야 임마, 너 어디 소속 누구야? 다짜고짜 반말에 위협적인 말투로 선임이 소리를 내질렀다. 상대방이 다시금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높게 올라가 있었다. 그 사람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짜증나고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을 터였다. 지금 전화 바꾸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으로 엄청난 양의 응급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소화하기엔 너무나 많은 양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신망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통전화도 곧 민간인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선임 형사가 묵직한 육두문자를 날렸다. 단 한마디였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닥치고 빨리 구급대원을 보내라는 의미였다. 상대방 반응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시발 좆도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휴대폰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에 나도 덩달아 긴장했다. 저쪽 반응에 선임은 물론이고 정 형사도 낯빛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선임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만 부드득 갈았다. 거친 반응을 보인 상대방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여기도 지금 정신없이 바쁘단 말입니다. 그곳 상황은 접수됐으니까 가급적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마친 상대방은 이쪽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를 갈던 선임 형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앞에 있는 책상을 냅다 걷어찼다. 정 형사보다 선임인 그는 화가 나면 물건을 걷어차거나 집어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것 같았다. 책상을 걷어차고도 화가 덜 풀렸는지 그는 손이 떨리도록 휴대폰을 힘껏 움켜쥐었다. 정 형사의 시선은 선임이 쥐고 있는 휴대폰에 꽂혀 있었다. 최신형 휴대폰이 혹시라도 잘못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분실을 대비한 보험 상품이 있을 정도로 비싼 제품이었다. 나나 정 형사 또래의 사람들은 그 휴대폰의 값어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선임 형사 또래의 사람들에겐 그저 전화를 받고 거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었다. 정 형사로선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봉착한 꼴이었다. 달라고 하지도 못하는 정 형사가 보기에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저기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만 나가고 싶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막혔던 물고가 터진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이 죄 없는 시민을 이렇게 잡아놔도 괜찮은 거냐는 불만부터 시작해서 당장 나가겠다며 문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었다. 선임 형사가 휴대폰을 후배에게 던져주고 나서 재빨리 문으로 달려가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경찰들도 문 앞을 가로막았다. 정 형사는 자신의 최신형 휴대폰을 살펴본 뒤에야 동료와 행동을 함께했다. 별다른 고장은 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취조실 안에 있는 소파 위에선 내과의가 사경을 헤매는 중이었고 경찰 5명은 괴물로 변한 살인범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었다. 나머지 경찰들과 일반 시민들은 문 앞에서 실랑이 중이었고 범죄의 용의자이거나 관련자들은 의자에 앉아 문 앞을 보면서 여유롭게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다. 나도 문 앞으로 가볼까 싶을 때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다. 꺼내서 확인해보니 미경이가 건 전화였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 되었을 터였다. 주위를 살피며 몸을 움츠린 자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빠 지금 어디야? 아까처럼 조용했다면 휴대폰에서 새어나온 미경이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렸을 것이었다. 그녀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경찰서가 다시 돗대기 시장으로 돌아간 뒤였다.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나조차도 그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아직 경찰서야. 나는 휴대폰을 갖다 대지 않은 쪽 귀를 틀어막고 나서 말했다. 너무 시끄러워 오빠. 어디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주위를 둘러보다가 취조실이 보이는 방향에서 시선을 멈췄다. 지금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일인데 오빠? 내과의를 돌보고 있던 경찰이 그의 맥박을 확인하더니 곁에 있는 동료에게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한마디 건넸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 때문에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큰일 났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해줄게. 언제 올 건데 오빠? 고개를 저은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혈을 시킨다고 이 부위를 누르던 수건은 그대로 놔두었다. 나는 잠시 시선을 돌려 통화에 집중했다.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쩌면 오늘 중으로는 집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 미경이가 아이처럼 칭얼거렸다. 혼자 있어서 무섭다는 것이었다. 나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시 누가 찾아오더라도 열어주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거듭 물어보는 그녀에게 혹시 모르니까 학원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당직자가 전화를 받으면 내일 늦을지도 모른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었다.
사실 속으로는 상담 전화가 몇 통이나 왔으며 제대로 잘 처리했는지 내가 직접 듣고 싶었다. 이곳 상황이 괜찮았다면 미경이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일요일에도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섰다. 말이 논술학원이지 가르치는 과목은 다른 보습학원과 다를 바 없었다. 어제 당직자는 영어 담당인 최 선생이었다. 최 선생은 작년에 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다. 당직을 맡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여자인 데다가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터라 상담 전화를 맡기기에는 불안한 점이 있었다. 고민하던 나에게 그녀는 자기를 믿어달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게 말했어도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그녀가 앞으로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위해서 나는 고민을 접고 그녀에게 당직을 맡겼다. 미경이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취조실 쪽에서 굵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얼른 뒤돌아보았다. 내과의의 입에 놓여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수건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다면 절대 떨어질 리가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보고 비명을 지른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내과의의 죽음을 확인했던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체를 가리켰다. 움직였어. 꿈틀하고 움직였단 말이야. 씨발, 아깐 죽었다며 뭔가 착각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죽었는데 방금 전에 꿈틀하고. 경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현실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내과의가 상체를 일으키더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입술 부위가 뜯겨졌던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경찰이 뭔가 착각한 게 틀림없었다. 놀란 표정으로 경찰이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저기 괜찮은 겁니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목소리가 들리자 주위를 둘러보던 시선이 멈췄다. 눈빛이 뭔가에 홀린 듯 멍해 보였다. 곁에 있던 다른 경찰이 실소를 터뜨렸다. 저 눈빛, 익숙하게 봐왔던 눈빛이야. 에 정신줄을 놓았을 때하고 똑같아. 혼란한 틈을 타서 약을 한 게 틀림없어. 그 직후에 내가 맥박을 확인했던 거야. 뭔가 비정상적인 반응이 있었겠지. 안 그래? 멍한 눈빛에 시선이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내과의의 입을 물어뜯었던 살인범도 취했던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대개 두 가지 모습으로 변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내과의처럼 멍하니 정신을 놓는 모습과 살인범처럼 광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일 그럴듯해 보였다.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던 내과의가 살인범처럼 광분하기 전까지는 나도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린 내과의가 자로 만든 경찰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예상치 못한 일에 화들짝 놀란 경찰의 목을 내과의가 한 움큼 물어뜯었다. 마치 동물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초식동물의 목에 매달린 고양이과 맹수를 떠올리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로 인해 주위에 있던 경찰들이 질겁했다. 놀란 그들은 공격당한 동료로부터 한 발짝씩 물러났다. 살인범을 붙잡고 있던 경찰들도 그 순간 경계가 느슨해졌다.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살인범이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몸을 일으켰다. 압박으로부터 풀려난 괴물의 공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먹잇감의 목을 물어뜯자 취조실은 물론이고 경찰서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어버렸다. 괴물에게 붙잡히지 않은 경찰들은 취조실에서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동료를 버린 비인간적인 처사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비난할 수 없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끔찍한 비명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여기서 나가야 해. 문 열어. 씨발. 소리친 건 일반 시민이 아닌 경찰이었다. 내과의의 죽음을 확인했던 경찰이 굳게 닫혀있는 문으로 뛰어갔다. 다른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던 일반 시민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다. 난 여기서 나갈 거야. 더 이상 이곳에 갇혀 있을 수 없어. 동료들에게 달려가는 그를 향해 선임 형사가 권총을 꺼내 겨누었다. 달려가던 그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멈춰섰다. 권총을 본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문에서 멀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까마득한 옛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잠이 올 듯하면 어제 일이 떠올라 잠이 달아나 버렸다. 몸을 뒤척이며 어떻게든 자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간밤에 보았던 끔찍한 장면들이 더욱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결국 나는 상체를 일으켰다.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몇 시나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가 걸려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도 몇 시간 잠들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맑은 하늘이 시야에 들어왔다. 속옷만 입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이 휑하게 느껴졌다.
불볕더위의 원인 모를 한기를 느끼며 나는 소파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어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일과 경찰서에서 내가 목격했던 일은 분명 작은 사건들이 아니었다. 당연히 뉴스에서 다룰 거라는 생각에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전원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켰다. 띠리링 하는 소리와 함께 텔레비전이 켜지자 엄청난 폭발음이 스피커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순간 미경이가 간밤에 영화 채널을 보다가 잠들었구나 싶었다. 이런 폭발음은 액션 영화의 한 장면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현실이란 공간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어제부터 이어진 이상현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급기야 도시 한복판에서 주유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귀에 익은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다. 화염에 휩싸인 장소는 주유소가 틀림없었다. 그 모든 장면이 느린 속도로 재생되다가 아나운서의 얼굴로 화면이 바뀌었다. 시내 도처에서 이와 같은 폭발 사고와 더불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속출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낯익은 남자 아나운서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목소리도 보통 때와 달리 부들부들 떨렸다. 한눈에 봐도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 위로 미경이가 떠올랐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휴대폰을 챙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